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용어를 딱 보니까 기억나는 용어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용어도 있죠. 그럼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용어들은 체크를 잘 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재산세로 갑니다.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말 그대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소유자에게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였죠? 고지 납부하는 지방세를 우리가 재산세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 첫 번째 용어에 보시면 응익세다. 응익세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근거예요. 재산세는 왜 내냐면 응익을 취했기 때문에 내라. 그럼 응익이란 건 뭐냐면 수익을 누리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응익세라고 하죠. 응익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수익형 오피스텔을 하나 내가 분양을 천안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임대하면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죠.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또 시세가 올라가면은 뭐가 예상이 되죠? 자본 이득이 예상이 됩니다. 자본 이득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 학교에 나오죠. 자본 이득. 즉 시세 차익인 자본 이득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득을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착안해서 과세하자는 개념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익과세입니다. 응익과세. 응익. 네. 그럼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응능과세란 말이 있어요. 응능과세. 요 용어의 뜻은 뭐냐면 응능은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 수익력에 따라서 수익력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개념을 응익과세랍니다. 응익과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용어는 많이 본 용어고 좀 중요 용어라고 했죠. 무슨 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한다는 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고지납부한다는 뜻이지. 고지납부한다 이런 얘기죠. 보통징수한다는 것이 고지납부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냐면 우리 재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요 재산가액을 우리는 뭘로 한다고 하냐면 시가표준액으로 조회를 해서 조회가 되면 여기에다가 일정 비율 곱한다. 왜냐하면 이 시가표준액은 비탄력적이죠. 한번 정해지면 쭉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개발 호재를 반영해서 가격이 업이 돼서 쭉 갔는데 개발이 유보가 된 거야. 그럼 시세는 막 떨어져 있는데 가격은 업이 돼 있잖아. 그렇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가격을 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을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배웠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네. 그럼 이 비율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70%로 잡아준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해봤더니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70%. 그럼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건 재산세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연초에 가격이 변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4번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뭐였냐면 재산세 특례세율이었었지. 재산세 특례세율 용어를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딜 말할까요? 도시지역? 들어봤죠? 도시지역은 특광시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광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도 받고 특례세율도 받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도시지역이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떤 거하고 연결되죠? 도시계획하고 연결되는 거야.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과 연결되는 법령이 도시개발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도시지역의 도시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주변에
이런 기반 시설 비용 등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비용 충당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세율 과정은 모자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받자 이거예요. 그 알파가 바로 도시지역분 재산세였어. 그러면 그 알파 세율이 몇 프로냐면 1000분의 1.4, 1000분의 1.4만큼을 더 받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례세율,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5번은 아까 본 용어죠? 재산세도 분할 납부나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아까 얼마 초과했었죠?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물납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했었죠? 너무나 소액이면 징수를 뭐 해주겠다? 면제주겠다. 얼마 미만? 그렇죠. 납부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를 면제주는 제도. 그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번에 개별과세라는 개념도 있었고 우리 재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라는 용어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 개별이니까 뭐죠? 따로따로. 합산은 합산해서. 그러면 자 이런 거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평택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그 다음에가 내가 저기 그 아산에 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요 평택에 있는 아파트하고 아산에 있는 아파트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따로따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합니다. 요건 따로따로. 그러면 평택 거는 평택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아산은 아산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얘는 여기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얘는 여기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 과세로 하냐면 개별과세. 무슨 과세요? 개별과세. 그러면 개별과세가 유리할까요? 합산과세가 유리할까요? 그렇지. 개별과세가 유리지. 따로따로 하니까. 합산되면 세금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유자별 합산. 소유자별 합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도 땅이 많아요. 이렇게. 남편도 땅이 있어. 이렇게. 부인 명의로도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 땅을 합산해서 과세하느냐?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합산해버리면 부부합산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부부합산이 소유자별 합산이야. 소유자별 합산이야. 그럼 소유자별 합산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편 땅은 남편 땅끼리 합산하고 부인 땅은 부인 땅끼리 합산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유자별 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별 합산. 네.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는 세대별 합산이 유리한 거예요. 소유자별 합산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부인 명의로 따로따로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 이런 개념에서는.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소유자별 합산이랍니다. 소유자별 합산.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산 과세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그럼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죠. 이렇게 합산되면 될수록 곱하기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누진세율. 무슨 세율? 누진세율. 이런 거를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에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이것도 좀 중요 용어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네, 요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많다, 적다. 웬일이야? 이거 한 달 전에 배운 건데 어떻게 기억이 나지? 네,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적지 않은데 쓸모 있는 땅이 모자라.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뭘로 돼 있다 그랬죠? 대부분의 땅이 임야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다. 대부분은 다 임야로 돼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임야로 돼 있다. 대부분 임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거의 한 70%가 임야예요. 70%가 임야.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써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마저도 모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껴 써야 돼. 그렇죠? 아껴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게 이렇게 아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 토지를 아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규제를 해야 될 토지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토지 둘로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해야 될 토지는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고 합산과세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둘로 쪼갠다고 했었죠.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합산과세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합산에는 우리가 종합합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별도 합산이 있었다 이거였어요. 별도 합산. 그러면 종합합산은 영업용 토지였어요? 비사업용 토지였어요?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면 지목이 뭘까? 나대지, 잡종지 그런 게 비사업용 토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은 어떤 토지? 영업용 토지. 이런 건물에 딸린 토지. 그렇죠? 이런 상가 건물에 딸린 토지. 그런 게 별도 합산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토지는 왜 규제하느냐? 모자라. 상가 택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 같은 거. 그렇죠? 이 안성에 있는 농지, 평택에 있는 농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왜 규제가 왜 안 된다는 뜻이냐? 규제가 왜 안 된다는 뜻이었냐면 얘는 재산세는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합산토지는 왜 규제가 되느냐?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또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규제가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을 합산한다. 그러니까 합산이냐 분리가 되게 중요했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는 토지는 어떤 토지예요? 분리과세 토지. 분리과세로 빠져버리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라든가 그런 땅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하여튼 몇 번 들어야 돼. 종합 별도. 나중에 종합 별도 분리라는 말만 딱 들어도 뭔지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꾸 익혀보자. 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어떤 세금이었냐 하면은 이러한 땅을 분류해서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종부세 안 나오니까 제껴버리고 나머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부세는 합산을 해보는 거죠. 합산을 해봐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키는 개념.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였어요. 이게 바로 종부세다. 그러면은 이때 기준금액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기준금액이 얼마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는데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이게 공시가격, 거기 종부세가 공시가격이 있죠? 네, 요 합산된 것을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공시. 그래서 이걸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공시란 말 아시죠? 공시법에서 공시니까. 그러면 그 종합합산 토지는 기준금액이 얼마였었죠? 5억.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얼마였죠? 80억. 80억을 넘어가면 나오고 주택은 얼마였죠? 6억. 6억을 넘어가면은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준금액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두 번째 정부부가세목이다. 정부부가는 뭐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결정해서 고지납부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정부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초과 누진세다. 예. 종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종부세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런 거 있었죠. 이거는 한도를 둔다. 세금 부담에 한도를 두겠다. 한계점을 두겠다는 개념이 세부담의 상한이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2016년도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쳤더니 이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와.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쳤더니 200만 원 나오는 거야. 200만 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나왔는데 내년에 200만 원 나온다면은 더블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세금이 더블로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더블로 나올까요? 그렇지. 이 공시 가격이 올랐다는 거지.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가지고 영원히 세금도 막 안 내고 막 소액징수 면제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 되지. 분납도 하고 물납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죠? 평생 동안 소액징수 면제 당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소액징수 면제당하는 인생, 면세점 당하고 맨날 면세 당하고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이 없다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자, 왜 어떻게 하면 분납할까? 어떻게 하면 물납할까? 그렇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오른 거야. 근데 많이 그래 그러면 200만 원 낼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걸 왜 이걸 한도를 둔다 그러냐면 재산세나 종부세의 특징은 매년 내야 돼. 그럼 매년 2배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죠? 내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만 내가 2년 뒤면 곧 퇴직할 거야. 그럼 퇴직한 뒤에 2배 내는 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이걸 한도 제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도 제한을 뭐라고 한다? 상한이라고 하는 거죠. 상한. 상한선을 뒀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도 제한이 몇 프로냐면 150%. 1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00만 원에 150%니까 얼마죠? 150만 원까지만. 그러면 100만 원에 150만 원, 150만 원까지만 내는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을 뭐라 한다? 세부담의 상한.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는 첫 번째 분류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분류과세 한다. 그럼 분류과세의 반대말이 뭘까요? 종합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한다. 그럼 분류과세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까지 배웠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였어요? 분류과세였어요? 분류과세. 그러면 분류과세 한다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개념. 여러분 분류과세목은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가 있었죠.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았다. 그러면 땅 판 양도소득하고 내 급여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개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렇죠? 자, 중요한 용어였어요. 그 다음에 2번 과세기간. 이거는 아시죠?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걸 과세기간이라고 했었죠. 그럼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얼마를 넘어가는 주택이었죠? 9억 초과. 그럼 고가가 되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고가가 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고가가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이런 종이 있었죠? 1세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1주택에는 단 고가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고가. 그러면 고가는 9억 넘어가는 거니까 이 집이 9억 2천에 9억 8천에 10억에 거래가 되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가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상가하고 주택이 섞여 있는 주택. 그게 바로 겸용주택이죠. 상가하고 주택이 섞여 있는 주택을 뭐라고 그래요?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이란다. 상가주택을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상가주택을 우리는 겸용주택. 그렇죠? 그러면 겸용주택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요거 할 때 해필이면 이 집이 상가주택인 거지. 해필이면은 요 집이 상가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가주택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층이 집이고 2층이 상가죠.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그렇죠? 네? 망하는 거죠. 자, 아무리 몰라도 이 순서는 아시겠죠? 1층이 상가, 2층이 뭐예요? 주택.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 집을 내가 2년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럼 비과세를 뭐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는 비과세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요거지. 상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이 크냐 작으냐 같으냐에 따라서 비과세 처리가 달라지는 거였었죠. 그런 개념을 뭐였죠? 겸용주택. 그렇죠? 겸용주택. 따라서 주택 면적이 많이 크다. 그러면 이제 요 상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 개념을 겸용주택. 그 다음에 1세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세대가 뭐냐? 1세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렇죠? 최소한의 가족인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두 가지야. 원래부터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있다가 없어진 사람. 있다가 없어진 경우도 인정한다고 그랬었죠? 있다가 없어진 게 뭐가 있어요? 이혼, 또 사망. 사망시키면 돼, 안 돼? 사망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야, 그래서 우리가 1세대, 그렇죠? 그래서 이혼이나 사망, 아니면 이제 30세 이상, 그렇죠? 결혼 안 했어도 1세대 인정한다. 그러면 35살 먹은 노총각이 뭐 요새 35살은 노총각도 아니야. 한 몇 살부터 노총각이라고 봐야 되나? 몇 살? 40. 그렇죠? 자, 40. 네, 그러면 40이야. 여기 또 40인 노총각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왜 노총각이야? 총각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0인 이 노총각이 평택에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2년 갖고 있다가 팔아도 비과세 된다 이거야. 결혼 안 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렇죠? 네. 집에서는 나를 버릴지라도 세무서는 안 버려. 네. 비과세 해 주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양도. 양도라는 개념도 우리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양도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이걸 양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 그렇죠? 등기 등록. 등기로 넘어갔든 안 넘어갔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야. 실제로 넘어가고 실제로 넘어간 것만큼 대가를 받으면 그걸 양도로 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계약이 이제 매매 계약이라든가 교환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양도소득금액. 이거는 우리 했었죠? 양도소득금액은 뭐에서 뭘 빼면 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그렇지, 필요금밀폐? 이러시면 안 되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투자금을 빼는 거지. 필요경비를 빼는 건 그건 뭐야?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지. 그렇죠? 자, 양도소 금액은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그렇죠?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자, 그다음에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세 가지 경비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취득가액 경비, 또 자본적 지출액, 또 양도비용, 그렇죠? 양도비용. 세 가지를 필요경비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란 말인데, 계산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공제 방식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이 계산공제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양도가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가 취득가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마이너스, 양도비용. 요게 바로 양도 차익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거래가로 확인하면 되고, 이것도 실거래가 확인하면 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증빙이 있으면 돼요. 증빙이. 증빙은 뭘까요? 뭐 영수증이나 생계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요 실거래가 금액을 모르고 이 증빙을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왜 그럴 수 있냐면 내가 요 땅을 15년 전에 산 거야. 15년 전에. 그런데 요 땅 문서를 집을 이사하면서 분실을 한 거야. 쓰레기장에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럼 이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15년 전에 내가 사무실 썼는데 그 중개업소를 가봤더니 폐업하고 없는 거야, 그 사람도. 그러면 이때는 이 가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이때는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추계를 합니다. 추계. 뭘 해요? 추계. 추계가 무슨 뜻일까?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추계하고 요 금액을 추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금액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매매 사례. 혹시 그 당시 배나무골 이씨가 뭐 땅 거래했다는데 매매 사례가 있어? 있으면 이걸로 하면 되고.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그 당시 취득하고 나서 내가 대출 감정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 감정가로 써주면 돼요. 근데 그 감정가도 없대.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하는 거야. 기준시가. 우리 기준시가랑 용어 배웠었죠? 기준시가는 건 뭐였죠? 누가 정하는 거야? 국세청장이. 그렇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은 기준시가. 아까 시장 문수가 고시한 가격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맞아요? 네. 시장 문수인 지방세를 쓸 때 기준액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국세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기준시가. 용어만 좀 달라집니다, 이게. 자, 요런 자료 가지고 인용하라 이거야.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기준금액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수선비 같은 거. 올 수선했다는데 수선비가 기준금액 하려면 수선비가 다 오픈돼야 돼요. 그럼 업자들이 자기 공사한 수선비 표준 가격을 자기 가격을 원가를 노출하겠어요? 노출 안 하죠. 이거 에어컨 고치는데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왜요? 그냥 50만 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얘처럼 어떤 기준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추계라며, 추계. 그럼 추계는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자 이거야. 대충 계산합시다. 그럼 대충 필요 경비, 요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필요 경비를 대충 계산합시다. 이것을 계산 공제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 계자가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합계할 때 이 계자 쓰거든요. 요 계산해서 공제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개론이죠, 개론. 개론이야? 개론이죠. 그럼 부동산학에 대한 계략적인 이론,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대충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개론이라며. 계략적으로, 대충. 그렇죠?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학개론은 나중에 문제 풀다 하면은 대충 이거 같아. 그럼 대충 찍잖아? 그럼 대충 맞아요. 너무 자세하게 생각하면은 헷갈리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네? 대충 생각하라니까? 주가하고 반비례하지.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죠. 그런데 이걸 더 대충 해라, 더 꼼꼼하게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하는데, 자, 있어봐. 나는 그러면 어떻지? 나는 얼마 전에 주식 사놓은 거 떨어졌지? 그렇죠? 반토막 났어, 지금.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사면 좋다, 뭐 땅 뭐 사면 좋을 텐데 안 팔리는 거야. 그렇죠? 그 지금 쌍박이야, 쌍박. 그래서 지금 배우자한테 쫓겨나기 직전이야, 지금. 왜 쓸데없이 적금이나 잘 들지, 주식 투자하고 들어먹고 부동산을 샀는데 안 올라. 그렇죠? 그러면 내 현실은 어때? 둘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투자하길 잘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해. 땡.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개론이라는 거는 이게 생각이 나름이야. 생각이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히 헷갈려, 학개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라? 대충. 그 얘기를 우리 김덕 교수님한테 물어뜯겠지. 대충 하라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필요 경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가격을 몰랐을 때는 대충 계산하자. 이런 개념을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할증세율. 할증이니까 뭐예요? 더 내라 이거지, 더. 그러면 왜 할증을 보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3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자라든가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규제할 목적으로 10%를 더 받아요. 10%. 그런 거를 할증세율, 10% 더 받는 것을 할증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증. 네. 그러니까 집 3채, 4채, 5채 늘리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왜 개발도 안 할 거면서 왜 비삼용 토지 왜 갖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10%더 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할증세율. 그 다음에 11번 1세대 2주택 특례.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집이 2채가 된 상태에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뭐라 하냐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집이 아무리 2채일지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집이 2채가 됐을 때는 이 집을 한 채로 봐주는 개념 이런 거를 우리는 1세대 2주택 특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이 2채가 되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집이 2채가 되는 거? 기억나는 거? 네? 결혼, 그렇죠. 뭐 혼인을 한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상속도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면 봉양을 하는 것도 있고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임대 사업을 하려고 내가 집을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 걸려 있으면 뭐 해주겠다?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따져봐야 돼요. 집이 2채가 되는 원인이 결혼한 거니? 아니요. 상속받은 거니? 아니요. 봉양받은 뭐 부모님 모시기 위해 삽진 거니? 아니요. 귀농한 거야? 아니요. 임대한 거야? 아니요. 그럼 뭐야? 그러면 여기 해당 없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특례도 중요한 사유였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예정신고 및 납부.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제도도 있고 확정신고 제도도 있었어요. 그럼 예정신고가 아까 설명했었죠? 뭐 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예요? 팔자마자. 부동산을 팔자마자 신고하는 게 무슨 신고? 예정신고.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개념을 무슨 신고? 예정신고라고 했어요. 예정신고. 그러면 이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예정신고 이렇게 썼어요.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는 걸 무슨 신고? 예정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16년도 8월 10일 날 양도했으면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8월 말이죠. 8월 말일부터 2개월이면 뭐야? 9월, 10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신고? 예정신고. 그렇죠? 네. 이걸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신고가 중요한 용어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영어권. 우리가 영어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영어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권리금이라고 했죠. 권리금. 그렇죠? 그러면 이 영어권은 주택이 생기겠어요? 상가에 생기겠죠? 그렇지. 상가 권리금을 말하죠. 그러면 내가 분양상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럼 거기에 권리금이 붙죠? 그러면 그 분양상가를 팔았어. 그러면 뭐와 같이 팔아? 권리금과 같이. 그렇죠? 그럼 권리금도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금도. 네. 자, 그 다음에 차등 비례 세율. 아까 개념을 설명했죠? 차등 비례는 뭐예요? 과표가 늘던 말던 세율이 일정한 거. 그게 차등 비례. 누진세율은 뭐죠? 과표가 늘면 늘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누진세율.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등 비례 세율은 뭐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이런 거를 차등 비례. 그러면 누진세율은 이제 세금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서 나오면 나오지만 16년도까지는 이제 6에서 38%가 돼요. 근데 이제 17년 소득분부터는 6에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가 돈 번 거는 6에서 38%로 내년에 5월 달에 신고하면 되고 내년에 한 해 동안 번 거는 그 다음에 18년도 신고할 때는 6에서 40%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누진세율. 그 다음에 우리 끝 시간에 배웠었죠? 15번 국외자산의 양도. 자, 우리 거주하는 사람은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데 국외자산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몇 년 이상 거주한 자? 5년. 그렇지, 5년 이상. 그렇죠? 자, 배웠었죠? 그래서 이때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무슨 공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장기 보유 공제는 안 된다. 기본공제는 되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배웠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남몰래 팔다 걸린 거죠. 그럼 미등기 양도는 등기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많이 때려야겠죠. 그렇죠? 그럼 미등기 양도가 됐을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그마치 세금률이 70%야.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럼 걸렸다면 그냥 목사발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런 개념이 미등기 양도. 인생 뭐 있냐? 그렇죠? 걸리면 다 털리는 거고, 안 걸리면은 하나도 안 내겠다. 걸리더라도 30% 남겨주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소득별 공제. 이때 소득별 공제는 기본공제를 말합니다. 소득별 공제는 기본공제를 말해요.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네, 기본공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소득별 공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1호 소득이 있고, 2호 소득이 있고, 3호 소득이 있어요. 이게. 그럼 1호는 뭐 토지, 건물 등. 그 다음에 2호는 주식. 3호는 선물 옵션인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얘기지. 땅도 팔고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았다. 그럼 얘도 250, 얘도 250, 얘도 25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소득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을 내가 토지 건물을 3월 달에 팔고 건물을 9월 달에 팔았다. 그럼 얘는 같은 유형이죠. 같은 1호 소득이잖아. 맞죠? 그럼 같은 유형일 때는 250만 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원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 서로 다 다른 색깔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야. 같은 유형의 물건은 한 번밖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50만 원 공제를 3월 달 걸 해줄까? 9월 달 걸 해줄까? 당연히 3월 달 걸 해주겠지. 아니, 당연히 내가 3월 달에 땅 팔면 250만 원 공제 먼저 해주지 않겠어요? 아니, 9월 달에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팔았지만. 그러니까 이때 250만 원 공제는 먼저 판 걸 먼저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판 걸 못 받아요. 그럼 얘는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또 받고 싶어, 250원. 그러면 그 다음에 팔면 돼. 그 다음에. 그게 연 250만이라는 뜻이에요, 연. 네? 그 다음에 팔면 가능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그 부분에 또 한 게 임대소득 있었죠? 그래서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땅이나 건물을 임대해도 임대소득, 전세권을 임대도 임대소득, 공장 재단을 빌려도 임대소득, 채굴권을 빌려도 임대소득. 그렇죠?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어떤 거? 논밭을 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임대료가 얼마이야?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고 3주택 이상이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조세 총론이란 것부터 해가지고, 2달 동안 배운 용어, 주요 용어 가지고 좀 복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야, 저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런 것들은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들 기초서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12월 기초 입문 강좌가 이제 어제 중개법도 끝났었죠?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종강을 하는데요. 2달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이제 11월에 오신 분도 계시고 12월에 오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고 내년 이제 정유년 새해에 다시 이제 그때는 기본서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이 이제 1차, 2차 두 권이었지만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각 권별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쭉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어쨌든 제가 11월에 첫 강의 때 뭐라고 하냐면 다 알려고 하지 말자. 다 알려면 다친다.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넘어가자.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용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1월부터 반복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늦게 오셔서 혹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1월부터 다시 반복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셔서 건강하게 다음 주 내년 정년 새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